기억이 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강남과 서울 수도권 집값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했다가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가장 안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은행과 그리고 경실련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거품 붕괴를 우려할 정도의 위험 수준이라고 진단을 하면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것이 사실인지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뉴욕 증시의 상승 동력이 됐었던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지출안 합의 계획,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 규모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합의가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미국은 그게 합의의 그 정상적 절차다. 대체로 한 1조 달러 정도 이 정도에서 예상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그 1조 달러 내에서 합의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상당히 비교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 뉴욕 증시는 금융시장은 합의 이런 얘기고 네. 또 우리는 지금 최근에 대선도 맞물려서 갈등 하는 게 아마 한미 간의 대전 모습을 보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역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지금 뭐를 원하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국민들이 그 뭐를 원하느냐 이 대목인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 문제에서 아무래도 이 문제를 공동으로 극복하지 않은 이런 거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도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서 사실 외면만은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5천억 달러 시작해서 1조 달러로 바꿔 나선 거고 그 다음에 화합을 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 직권을 갖는 사람이 더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그러면 2조 2천억에서 1조 달러로 민주당이 이렇게 대폭 양보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합의에 도출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그 2조 2천억 하면은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적자금리에 대한 어떤 적자 국채에 대한 발행 부담 때문에. 근데 1조 달러를 하다 보니까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국채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1.50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쪽도 크게 인프라 확충 계획이 되면 국채금리 올라가서 미래 잠재 가치가 떨어지는 사실 나스닥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나스닥도 오늘 물론 경기 민감주가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다우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이렇게 적긴 했습니다는 역시 상승세를 유지했던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나머지 상원의 절차도 있고 표결 절차도 있고 하원은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네. 상원에서 이렇게 보면 핵심 당원이랑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발표했기 때문에 이미 합의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상원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없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됐으니까 바이든 오미스의 3대 축이 있죠. 하나는 경기부양책 1조 9천억 달러. 이건 이제 3월 달에 이미 확정돼서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 확정 국민 개조 산업에 있어서 미국판 뉴딜이라 하죠. 개돌판 산업에서 물적 인프라에 해당되는 2조 2천억 중에 이게 1조 달러로 물론 기간을 연장하면 조금 늘어납니다는 1조 달러로 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사회 인프라거든요. 사회 교육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건 젊은 사람들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화당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4년 후의 표심에 젊은 층의 표심을 잃어갈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적 인프라가 가장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회교육 인프라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원한대로 통과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연방부채의 유예 한도가 7월 30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상 요거는 유예를 연장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습니다는 오늘 경기 민감주가 포함되어 있는 다우지수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스닥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됐고요. 또 한 가지 합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테이퍼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나서 주요 인사들이 이제 대부분 다 한마디씩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오늘도 뭐 쭉 해서 아침에 5시 30분에 우리가 연준 인사들의 내용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는 헤드라인에 보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테슬라인데 테이퍼링이라든가 인프레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합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서로가 좀 뉘앙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경기는 빨리 회복된다. 인프레가 지속 가능성이 있다.
일시적에서 지속 가능성이 있다. 테이퍼링은 사실 시장에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이렇게 시장을 많이 이렇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테이퍼링을 이제는 악재가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다.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된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테이퍼링 안 하고 금융 완화를 지속하면 코로나 위기는 지속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뭐 그게 증시에서 그렇게 코스피 지수가 4,100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근거를 하지만 그게 사실상 지속 가능한 증시 상승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경제 복원력 차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좋은가. 오히려 악재가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테이퍼링 문제는 경제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과거처럼 테이퍼 텐트링과 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일시적이다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전향적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각도가 지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델타 변이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7월 4일 날 새로운 독립기념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국민 방역을 위해서는 사실 다시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느냐. 역시 백신보다는 기본 수칙을 중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코비드 19에 대한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국민 화합 분위기 이런 측면에서 사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격 정도가 좀 완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인프라 확충 계획 간 합의와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 마지막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현황까지 짚어봤고요. 국내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돼서 그런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시청자분이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문의사항입니다. 예. 문의사항인데요. 그래서 시청자분의 문의사항을 우선적으로 하는 한국경제TV 입장에서는 아마 어제들 혼란스러운 하루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아침 조선일보서부터 이 석간이 문화일보 이렇게까지 현 정부 들어서 4년 동안 집값 상승률 아파트가 우리는 이제 아파트가 단독주택이 이제 아파트 네.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4년간의 상승률을 놓고 경실련은 뭐 아시겠어요? NGO지 않습니까? 진보냐 보수냐 했을 때 과거로 생각하면 이제 진보 쪽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참여연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 정부에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큰 역할인데 제대로 된 큰 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역할을 하는 참여연대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는 양대 기관이죠. 원래는 NGO에서는 경실련이 더 앞섰죠. 신뢰가 더 높고 그래서 경실련에서는 93% 집값 상승률이다. 근데 이제 현 정부에서는 뭐 홍당기 부총리도 이렇게 사실 17%다 해서 저도 그때 그분을 잘 알고 입장에선 어떻게 인식이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그러는데요. 그 근거가 있더라고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했던 통계를 가지고 정부 입장에서 얘기하는데요. 자, 똑같은 집값 상승률입니다. 경실련 이해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93%, 그다음에 문정부 입장에서는 17%. 어느 것이 사실이냐. 통계 조작 문제 가지고 굉장히 어제 하루가 혼탁한 하루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입장에서도 출범 초기와 그다음에 집권 후보 관계는 좀 다른 모습이죠. 좀 거칠은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이중적 태도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현 정부에는 집권 초기에는 대기업 규제 정책과 함께 강남을 비롯해서 일부 이렇게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최고다. 뭐 전행코드 기억하시죠? 네. 네. 그래서 강도 있는 강남을 중심한 수도권의 집값 잡기 정책이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이건 뭐 너무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재보선 끝나고 난 이후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의식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을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지금 후반기에는 이 4년 동안 집값 상승률이 사실 부동산원의 통계이긴 하지만 17%인데 안정됐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또 국민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쪽이 지금 아마 모든 통계 중에서는 집값 통계만큼 국민의 관심사가 있는 게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입장에서도 누가 조작을 하는 거냐, 누가 사실이냐 하는 각도에서 어제 한국은행의 이재열 총재께서도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정사실화하는 물론 물가 통계가 있습니다는 그 이전에 금융 안정 보고서 저희들이 한국은행에서는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개인적에서 죄송합니다는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가장 신뢰 있는 게 금융 안정 보고서입니다. 가장 이렇게 보고서가 다 소중한 보고서입니다는 금융 안정 보고서만큼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기여하는 목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뢰가 있는 높은데요. 거기서 가계부채와 함께 한국의 집값을 비롯해서 이런 게 위험 수위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하는 입장을 견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은행이 이제 정부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 왜냐하면 정치적 독립성이라든가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기관만 되면 안 되거든요. 국민 편에 쓰는 통화정책을 강구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어찌됐든 한국은 이렇게 정부 쪽에 이렇게 성향이 높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부동산의 거품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시청자분이 자 누가 잘못됐다 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자리입니다. 누굴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고 한번 이것이 국민 경제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부동산 통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통계 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하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중간자 입장에 치여는 하는 입장에서도 부동산의 거품 문제가 위험세에 도달했다 하는 입장을 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만큼 가장 뜨겁게 관심을 받았고 또 논란이 많았던 정책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 번의 수정 사항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뜨거웠었고 중점을 뒀었고 네. 중점을 두다 보니까 가장 많은 대책을 강구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좋았던 간에 너무 많은 대책이 되다 보니까 무슨 의도냐 할 정도로 이렇게 대책을 많이 했던 것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지금까지 25번, 26번 여러 가지 이 얘기가 있어요. 대체로 보면 언론에 표현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경실련에서 25번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제 그 방송을 위해서 한국부동산학회 이렇게 전화해 보니까 25번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25번이 26번이냐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뭐 25번이 20번인 간에 사실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대책은 국민의 가장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이 반응하기에 따라서 하고 부동산은 소득 계층별 표현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간에 가장 상징적으로 양극화가 많이 심해지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의 이렇게 시그널이 나올 때 국민이 레스폰스가 시차가 가장 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 대책이 한번 발표하면 대체로 1년은 지켜야 된다.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이다. 그러면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을 할 때는 4년을 놓고 본다면 사실 그 8번이 적절한 대책이다. 이것도 빠른 겁니다. 한번 4번이 적당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8번인데 우리 부동산 대책은 25번이나 발표했습니다. 이게 아마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김현미 악몽이다 이렇게 표현을까지 나올 정도로 김현미 대책이 수요 억제적 징벌적이라 그러죠. 수요 억제 징벌적 대책으로 일관했다. 아시겠습니다는 7월 달에 또 이렇게 해서 각종 세금이 나옵니다는 지금 올해 아마 세금 문제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문제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집이 아니고 있습니다는 그냥 저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공시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그 세금 내기에 바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보유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취득세 모든 세제 이렇게 해서 올해 그 11월 달인가요? 종부세가 과연 얼마큼 나오느냐 하는 것이 벌써부터 강남 지역에 일찍 들어가셔서 3억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은퇴 이후에 20억, 30억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유세를 낼 것이냐 하는 측면이 아주 제가 그쪽에 이렇게 여러 이렇게 금융사에서 보면 VIP에 해당된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 문제가 가장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 우리가 죄를 저지른 거냐, 조상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죄를 저지른 거냐 하는 정도로 굉장히 징벌적 세제로 일관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대책은 사지도 말라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전 앵커도 아마 그쪽 지역에 사시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아버님께서 집을 팔았다. 네. 그러면 양도세라든가 뭔가 이렇게 하고 새롭게 할 때 취득세 다 내면 다른 지역에서 살 수 있어야 강남 지역에 집을 팔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지역도 다 올라가니까 강남 지역에 팔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사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대책이라는 게 이동 아닙니까? 판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판로가. 그렇죠. 판로가 있는데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니까 이게 이제 그 거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민이 피해의식을 많고 고민이 많은 거죠. 이런 대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했으면 정책을 피는 사람들이 신뢰가 높아야죠.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말아야죠. 근데 김원미가 잘못됐다 해서 교체한 사람이 변창흠 아닙니까? 제가 장관을 빼겠습니다. 지금 뭐 평민이니까 장관을 빼겠습니다. 평민이니까 저와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창흠 공급대책으로 돌아섰죠. 근데 문제는 본인이 사장으로 있었던 LH 직원들이 내부자 거래를 이용해서 쭉 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감정이 하는데요. 그것도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아신다는 사람이 보상을 생각해서 그냥 죽은 나무들 쭉쭉 그래서 산나무 심었겠죠. 근데 관리 안 하니까 죽어가지고 한국경제신문에 비춰지는 현장에 가서 기자들이 할 때 쭉 해서 촘촘히 심고 다 죽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변창흠의 장관직을 못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요. 지금 와서 이런 가정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국의 집값이 안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뭐냐 도대체 이런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내년 3월 대선을 생각해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실패하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추측들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것은 네. 이렇게 현 여당에 관련돼 있는 그래서 국무총리,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분도 부동산 대책의 실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 이런 것을 현 정부에 맞물려서 전부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 정부 내에서도 또 정책 관료 있고 국무위원 중에서도 국민 편에서 생각해 주는 사람도 있다. 그게 과거와는 좀 다른 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통계를 잠시 살펴보기는 했지만 경실련 쪽에서는 93% 그리고 문정부는 17%. 어제였죠. 과연 어느 것이 사실인가를 두고서도 통계 조작 논란이 거세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이렇게 보면은 현 정부 입장에서 10%라니까 경실련 입장에서 93%면 경실련이 통계 조작이 되는 거고요. 경실련 입장에서 93%인데 현 정부 입장에서는 77%니까 현 정부가 통계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내는 용어가 아니라 어제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게 통계 조작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계 조작이 어느 편이 통계 조작일까 할 측면은 이 통계 조작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어떤 것이 통계 조작일까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이 부동산 통계 관련된 통계 조작 관계없이 어떤 것이 통계 조작에 해당될까 하는 이런 것을 한번 공부해 보는 자료를 하겠습니다. 일단 통계 조작은 정량적 통계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가 지표가 이제 정량적 통계인데요. 이 작성 단계부터 발생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의 통계에는 전수조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 구성 항목이라든가 가중치를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지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표가 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물가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네. 물가 관련해 보겠습니다. 물가 관련해서는 국민 생활에 민감한 부동산 통계를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가중치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체감과 물가의 괴리에서 보면 가장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대목이 피부적으로 맨날 사는데 그 물가가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안정됐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그 물가 지표를 산정할 때 어떤 항목을 들어갈 것이냐. 거기에 이제 선택되는 대목에 선택되는데 국민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것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이거 통계 조작에 해당된다. 들어갔어도 국민이 생각하는 정도로 가중치가 들어가지 않을 때는 이것도 통계 조작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과 관련된 문제가 통계 조작 문제 이런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시계열 자료보다 설문조사 자료가 많습니다. 이게 설문조사가 특정 목적에 부합되는 대상만 선출한다. 전수조사가 아니까 대상만 선출한다. 이게 이제 표본오차입니다. 국민의 전체적인 생각에서는 저 호남 지역도 그다음에 영남 지역도 충청 지역도 이렇게 해서
사실 인구수 비례대로 쭉쭉쭉쭉 해서 층화 측정법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내 구미에 맞는 사람만 표본을 이렇게 선출한다 하면 아무래도 그 구미에 맞는 사람의 표본 조사를 의뢰했던 사람의 의학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국민 전체를 생각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설문조사가 국민의 실제 의중을 왜곡시킨다 하는 측면인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그런 집에서 샘플링 에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 전앵커 입장에서는 현 정부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답이 좀 해서 대답이 곤란하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집권 초반기보다는 집권 후반기가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집권 초반기라면 무섭습니다 얘기하는 이런 깨끗하신 분인데 지금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좀 이렇게 느릿선해진 것 같습니다. 네. 제 추측이 이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서 확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권 초반기 것처럼 현 정부가 무섭다면 자 예를 들어서 색연필이 이게 빨간색인데 빨간색으로 의중을 갖고 있는데 현 정부 입장은 이게 빨간색이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진위는 빨간색인데 네. 노란색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죠. 왜냐 빨간색으로 얘기하면 현 정부에서 두들겨 맞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럴 일 없겠습니다는 이제 그럴 일 없겠습니다는 그런 식으로 내 진위와 관계없이 설문조사의 샘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네. 나의 진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나 진위와 관계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내가 뭐 선거에 가서만 진짜 찍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설문조사 진위와 관계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넌샘플링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샘플링 에러가 넌샘플링 잠수 표본 오차에서 범위가 벗어난 정도로 진위가 왜곡될 정도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본 조사의 오차 범위 내면 의미가 없는데요. 샘플링에서 넌샘플링 의미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오차 범위 내에서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 꼭 선거 관리를 신뢰 구간이라는 거 오차 범위 내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차 범위가 벗어날 정도로 이게 크면 이게 통계 조작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통계 선택한 것. 노동 통계라 하더라도 어떤 걸 선택하느냐. 서로 노동 통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보자서 미국의 실업률 통계와 주간 실업자가 서로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은 통계라 하더라도 어떤 걸 선택하느냐. 또 똑같은 빨간색이라 하더라도 전앵커 입장에서 새빨갛다. 한상준 노조 입장에서 빨갛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런 것도 통계 조작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최고 통수권자 야망에 맞춰서 뭐 생각하고 있는지 뭐 생각하고 그 통계만 부합하면 통계만 선출해서 발표한다. 그다음에 같은 통계라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게 빨간색인데 최고 통수권자가 빨간색이 아니야? 그러면 이게 발표할 때 빨간색이 아닙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통계 조작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조작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시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 세부 항목이 어떻게 되느냐. 선택하는 문제, 가중치 설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크로스 액션 데이터에서 설문조사 통계는 샘플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다음에 의증대로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샘플형으로 넌샘플형으로. 그리고 자 많은 통계 중에서 통계 선택할 때 그리고 같은 통계라도 해석할 때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이 통계 조작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걸 갖고 부동산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처럼 정책 당국과 민간 단체 간의 이 통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어떤 반응을 취하고 있습니까? 통계 조작 문제는 우리뿐이 아닙니다. 네. 세계적으로 보면 오명을 갖고 있는 것이 중국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외부에서 사우스모닝포스트 기사라든가 어제 이런 통계도 국내 언론도 잘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한국 정부가 통계 조작 문제가 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해외에서 붙여오기 때문에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버텨가는 것이 경제에서 마지막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게 통화를 다루는 중앙은행 하느니 독립성 문제를 다뤄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의 지속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계입니다. 통계입니다. 이건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보편적 통계에 해당되는 것이 조작 문제가 되면 한국의 국경 문제가 사실 다른 쪽에서 이게 선진국이냐 아무리 G5 플러스 10에서 땅 통수권자 줄여서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에 입장해서 위상이 높아왔다 하더라도 그것도 잘못한 거 없지만 사실 통계 문제에서 조작 문제가 되면 한국의 국격이 있잖아요. 해외에서 굉장히 흐트러진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인데요. 자, 우리가 통계 조작이 나왔을 때 경실련 93%, 그다음에 정부 93%일 때 해외에서 한번 보는 시각을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면 경제 지표는 항상 맞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근본적으로 세부 항목이라든가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수치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 지금은 뉴노멀 시대입니다. 이 지표가 경제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미리 짚어드리긴 했습니다는 뉴욕의 연준 총재가 앞으로는 기준금리 정책일 때 연방기금 금리를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 문제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리보 금리가 폐지된다. 네네. 앨런 장관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리보 금리를 개편하는 소퍼 금리를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지금 기준금리인데 온 FRR 금리로 바뀌겠다. 이런 문제를 연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잣된 대로 기준금리를 연방기금리로 왔다 갔다. 이것도 사실 해석하는 데는 미리 페드 입장에서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이미 한국경제TV에서 어렵긴 하더라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오늘 그렇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같은 통계를 놓고 자 어차피 경제정책 지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경실련의 93%와 그다음에 현 정부가 17% 이렇게 하면 다른 국가는 어떠냐? 다른 국가들은 대체로 프레이밍 효과를 중시합니다. 이 프레이밍 효과를 중시한다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 파악한 지표가 17%라 하더라도 국민이 93% 생각하면 국민 편의 경제정책이다. 어차피 정책은 정책 당국자를 위한 경제정책이 아니고 국민 편의 경제정책이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지표상으로 보면 지금 17%로 파악했는데 국민들이 93%에서 왜 불안해? 그러면 그것까지 수용하도록 경제정책을 하는 것이 프레임 효과다 이렇게 됐습니다. 프레임 효과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지금 경실련 93%, 그다음에 현 정부 17% 하면 선진국에서는 자, 경실련을 통계 조작이다 이렇게 탓하지 않고 그것까지 안아가지고 경제정책을 필요하는 것이 프레임 효과다 이렇게 됐습니다. 프레이밍 효과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현 정부 입장에서는 출범 초기서부터 노동 문제라든가 이런 게서 보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어디 딴 데로 가 있습니다는 그 프레임 효과에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똑같은 경실련 93%, 정부 현 정부 파악 17%면 야 이게 뭐냐 경실련을 통계 조작으로 얘기한다는 의미입니다.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게 이제 사실상 되거죠. 근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17% 얘기하는 것은 한국 부동산 가구 감정원입니다. 부동산원 이렇게 해서 한국 부동산원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그 통계 조작 논란에서 한국 부동산원이 정부의 신여냐 이런 쪽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돈을 다루는 중앙은행 한국은행과 그다음에 국민경제 전편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관심사가 높은 부동산 통계를 다루는 한국부동산원만큼은 정부의 신여 역할을 하면 안 된다. 통계는 가장 중요한 생명입니다. 터널 생명입니다. 정부의 신여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조작 문제와 함께 한국 부동산의 통계 조작 문제가 나온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집값이 안정됐다라고 하는 것에 국민이 믿을 수 없다라면서 비판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그만큼 세계 집값이 미쳤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급등하고 있어서일 텐데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네. 6번, 7번을 많이 다루고 한꺼번에 통합해서 예.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 7번을 같이 오겠습니다. 그냥 짧게 오겠습니다. 세계 집값 미쳤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해서 한국경제TV가 세계 집값 미쳤다는 것을 가장 많이 해서 지금은 여러 언론에서 세계 집값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정말로 미국에서 보면 통계 작성률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런던이든 뭐든 다 집값 미쳤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데서 체감적으로 보면 뭐 굳이 제가 강남 지역의 집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관계없이 사실 세계 집값은 미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93%가 미쳤을까? 그 다음에 17%가 미쳤을까? 어차피 판가름은 국민의 체감적으로 판가름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세계 집값이 미쳤다 할 정도로 사실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정부가 17%다 하는 것이 받아들이긴 어렵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 이후에 돈이 많이 풀리는 과정에서
사실상 부동산의 주거 형태가 바뀌는 과정에서 세계 집값도 이렇게 미친 상황이다. 이런 것을 보겠습니다. 6번, 7번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계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요새 플러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쉽게 잡히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앞으로 2020년대 또 다른 신년에는 네. 이 코비드 19이 이렇게 원래 코로나가 되더라도 어제 얘기했던 델타, 감마 뭐 해가지고 지금 플러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상시적인 이런 독감과 함께 상시적인 디스토피아 시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으로 하고 외곽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늘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는 이거는 도심보다도 이렇게 철도라든가 뭔가에서 지금 낙후 지역에 있는 쪽을 확충하는 계획입니다. 미국은 같은 경우는요 항상 우리가 인프라는 잘 돼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는 저희도 개인적인 그 연구에서 미국에 1년에 한 번씩 가는데요. 거기에 보면 에머스 커리지 있는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더 본 디오필드 아카데믹 에머스 커리지 있는 그 근처에 제가 이제 개인적 연구도 있습니다는 그렇게 해서 근데요 철도 이런 게 부실화돼 있거든요. 녹이슬어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저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도 튼튼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 개조해서 미국판 1930년대 같은 또 다른 성격의 뉴딜 정책을 피우는 겁니다. 이런 쪽에서 이렇게 보면 미국의 그 코로나 이후에 델타 변이도 지금 나오는 상태에서 단독주택 이주의 집값이 올라가는 문제는 쉽게 꺾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한국은행도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문제를 두고 그다음에 한국의 집값 문제도 해서 금리 인상 얘기를 벌써 이렇게 끌어오고 있습니다는 쉽지만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오늘 그 전체적으로 요약해드리면 우리 인프라 확충 계획이 확충되고 이런 측면에서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를 계속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는 주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좋지만 뭐 다른 투자 연습은 여전히 좋을 겁니다. 아마 누지. 근데 수익률만큼 둔화된다. 베이스 이펙트로 그러고 그래서 좀 긴 호흡 안목에서 경기 민감주 같은 주식이라든가 또 종목 투자가 어렵니까 우리가 보면 시청자분들 이미 저보다 현명하신 분은 이미 종목 투자가 지금 아무리 뭐 사상 최고치 하더라도 개인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SK 뭐 이런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거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고치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싫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동학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 종목들은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수익과 직결돼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신 분은 현금을 확보하고 그래서 종목 투자의 차별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종목 투자가 한계를 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ETF로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ETF가 지금 3대 인프라라 해서 작년에 그 뉴딜, 우리도 개조 산업이 뉴딜이죠. 네. 미국도 인프라 확충 계획이 1930년 뉴딜이죠. 뉴딜과 맞춰서 작년에 아마 10월에 이 금융 상품만큼은 제가 종목과 관계는 이해관계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BBIG ETF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렸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중계 전기차 우리가 미국의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는 굉장히 저서 도의적 문제가 없는 사람 그리고 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선두 위치에 되지 나머지 전기차 가면 폭스바겐이라든가 디젤이라든가 구축된 상태에서는 테슬라 저거 그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네. 하면서 지금 중국 전기차가 굉장히 ETF가 굉장히 부각돼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미국과의 이렇게 기술 전쟁에서 첨단 기술에서 자 전기차만큼은 미국에 뺏기지 않겠다 하는 입장이죠. 우주항공과 함께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전기차 ETF와 함께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미국의 인프라니까 결국 부동산 부분, 리츠, 네. 배당 지난번 말씀드렸으면 경기 민감주도 종목 투자보다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기술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의 인프라 관련된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 같은 이런 상품들이 사실 부각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 정부와 경실련의 통계 차이를 비교해보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